사건 이튿날 하늘이 흐릿하더니 번개가 쳤다.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중충한 날씨였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온 후 경감은 경기 북부청에 소식을 알리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사건을 다각도로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우리가 쫓던 범인이 맞는지, 모방범일 가능성은 없는지, 또한 그는 강경훈의 차량과 재산, 주변 인물들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우리가 쫓던 범인이 강경훈을 살해한 것이 확실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건 의혹의 단계에 머물렀다.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살인 수법을 어떻게 모방범이 따라할 수 있었을까? 밤새 고민해봤지만 명쾌한 가설이 떠오르지 않았다. 연쇄살인범이 연쇄살인범을 죽였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내가 모방범에 끌리는 건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희박하다는 말은 확률이 적다는 뜻이지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모방범이 아닌 경우엔 어떨까?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서울 동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대체 왜 강경훈을 죽인 것일까? 본인의 취향과도 다르다. 방식도 흡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아무리 살인마라도 심심해서 죽이는 경우는 없다. 살인은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 어떤 살인마도 나름의 치밀한 전략 속에서 움직인다. 동기는 무엇인가? 어떤 접점이라도 있었을까? 서로 우연히 다툰 적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전부터 알던 사이였나? 그 전부터 알던 사이라면 그 기습이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기습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강경훈은? 그는 정말 경기 북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일까? 가능성은 높다. 나는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경기 북부청의 김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경감은 스피커폰으로 모두 들어도 되냐고 물었다. 김형사는 괜찮다고 답했다. 수사본부에 남은 형사들이 경감 주변으로 모였다. 김형사는 강경훈의 차량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주소를 돌고 있었다. 내비에 등록된 곳들 대부분 시신 발견 장소 근처입니다. 그 유기 방식 생각하면 얼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고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는 지금 가장 많이 찍힌 주소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찍힌 데는 허름한 창고입니다. 상당히 외딴 데 있었어요. 지금은 문이 잠겨 있어서 이 창고 임대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멀어졌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그의 목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이제 문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들뜬 것 같았다. 쇠가 마찰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사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한 사람이 강경훈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잠시 뒤 그는 현장 사진을 보내줬다. 노트 속 사진에 찍혀있는 기둥과 병원 침대가 있었다. 사진 하나가 또다시 도착했다. 김형사는 증거가 훼손될 걸 걱정해 근처를 손으로 파보았던 모양이다. 장갑을 낀 그의 손이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파묻힌 비닐봉투와 그 안의 내용물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다.
콘돔과 라텍스 장갑, 옷가지들이 있었다. 그는 수사 인력을 더 부르겠다고 했다. 경감은 지원해주겠다고 말하곤 몇몇 형사를 호명하며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라고 했다. 명령을 받은 형사들이 서둘러 본부를 빠져나갔다. 거의 확실하다. 경기 북부 연쇄살인은 그곳에서 이뤄졌다. 아마 잔여 증거물들을 분석하면 강경훈의 범죄는 보다 확실해질 것이다. 그러나 용의자인 강경훈이 왜 죽었는지, 그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아직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주차장이 보이는 현관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현선이 내 어깨를 툭 쳤다. 시간 됐어. 시간? 정신 차려. 벌써 오후 1시야. 이때 오기로 했잖아. 오토바이 주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게 모호할 때 일단 기초부터 해나가야지. 더군다나 일단 강경호는 우리한테 피해자니까. 나는 그녀의 말에 수긍했다. 사무실로 돌아가자 애송이가 눈에 들었다. 오토바이의 주인은 정연우였다. 21세로 아직 한참 어린 나이였다. 그는 삐딱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을 떨었다. 현선은 그의 옆에 앉았다. 나는 삐걱거리는 대화를 지켜볼 수 있었다. 아, 왜 자꾸 말하게 해요? 거기다 세웠다니까요? 키요? 키는 뭐 꽂아두는 경우도 있었죠? 수상한 사람? 본 적 없는데요? 아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토바이 언제 찾을 수 있냐고요? 현선은 화를 삼키는 것처럼 보였다. 네가 사는 동네는 강남이잖아. 왜 이 동네까지 온 거야? 친구 만나러. 친구 만나러 자주 오나 보지. 그럴 때도 있고. 건방진 대답을 못 견뎠는지 현선은 화를 냈다. 다 털어줄까? 뭘요? 마약부터 시작할까? 그러자 그는 고분고분해졌다. 그는 자신을 봐달라고 읍소하며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을 말했다. 정연우는 마약 파티에 참가했던 모양이다. 파티는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빌딩의 4층에서 벌어졌다. 개인 음악 작업실이었다고 한다. 파티의 멤버는 유력가의 자제, 인디 뮤지션, 작가, 배우 등이 있었다. 파티는 낮부터 저녁까지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약이 모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그게 익숙해질 무렵부터 오토바이 키는 내버려뒀다고 한다. 그 순간의 황홀감, 지배감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 누가 세상의 금기를 무시하는 우리를 벌하겠는가. 그 외침 뒤엔 그저 쾌락의 눈이 먼 길 잃은 사람만이 남는다. 뭐라도 먹었을 거 아니야. 현선이 물었다. 술과 마약만 하진 않았을 거다. 음식을 배달시키곤 했을 거다. 그러나 정연우는 부정했다. 제가 알기론 시킨 건 없었어요. 각자 사오든가. 보통은 요리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친 새끼들. 정연우는 눈치를 보며 서 밖으로 나갔다. 현선은 마약반의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현선은 수사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녀에게 커피를 건네줬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고민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럼 대체 누가 저 새끼 오토바이를 훔친 걸까? 지켜본 사람이 있겠지. 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답했다. 오후 4시 무렵 수사본부는 강경훈의 통신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강경훈이 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 필요가 있었다. 강경훈은 아직 엄밀히 말해 용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다. 경감은 통장 거래 내역, 통신 내역, CCTV 세 부분으로 나눠 조사를 지시했다. 나는 통신 내역 쪽에 속했다. 현선은 CCTV 파트였다. 현선은 자료 조사를 위해 외부로 떠났다. 도로 CCTV까지 살펴봐야 했기 때문이다. 나와 형사들은 통신 내역에서 우선 아는 번호를 지웠다. 양준이와 강경주의 번호가 지워졌다. 그 후
반복되는 번호를 추려 우선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면 가벼운 인사치레 후 강경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는 뒤로 밀어놓는다. 그 외의 번호들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통화는 오후 8시 무렵 마무리되었다. 통신 내역을 조사하던 형사들은 모두 기진맥진했다. 다같이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막내 강 형사가 말했다. 와,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베테랑 형사도 나도 그랬다. 전화 조사를 하던 형사들은 잠시 쉬러 갔다. 누군가는 쪽잠을 청하러,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러, 누군가는 담배를 피러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편히 쉬지는 못할 것 같다. 나는 정리된 내용을 살펴봤다.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보였다. 강경훈은 양준이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에 비해 친형 강경주와는 서로 교류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친구들 혹은 일을 하며 만난 동료들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정기적인 느낌은 아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의 말은 강경훈의 표피에 머물고 있었다. 예, 친구입니다. 아,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긴 했어. 근데 걔가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기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그 친구 정말 반듯한 애거든요. 그 경훈이가 죽었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아니 따뜻한 녀석이었습니다. 매번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네. 그렇군요. 혹시 죄송하지만 장례식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똑똑한 친구였죠. 아이, 근데 걔가 그럴 리가요. 그 친구가 죽었다고요? 정말요? 아니요, 따뜻한 녀석이었습니다.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예, 대단한 놈입니다. 경찰에서 연락 온다고 긴장했더니. 에? 걔가 죽었다고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묘사하는 강경훈은 능력 좋고 올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혹은 친구로 지내면서 좋은 인상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피해자 강경훈을 살해한 사람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 차원에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DNA로 강경훈이 경기 북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란 사실이 확정될 경우에는 관점이 바뀐 채 그들을 다시 조사해야 할 수도 있다. 직접 만나러 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아이, 또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일찍 왔네. 발견했어. 그 망할 놈의 오토바이. 꽁꽁 숨겨놨더라고. 고생했네. 바로 수사 회의한대. 얼른 이 세상으로 돌아와. 그래야 사람들과 말이 통할 테니까. 회의실에 모두가 모였다. 현준영 경감이 상석에 앉았다. 나머지 자리에 앉은 형사들의 시선이 경감을 향했다. 경감은 눈을 감았다. 모두들 고생이 존나게 많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자 회의장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경감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면에서 언어를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지났다. 앞으로 경기 북부청과의 공조 수사는 내 허가 후에 진행하게. 형사들이 웅성거렸다. 공조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우선 그렇게 하라는 말일세. 그래도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윗선의 지시인가요? 그래, 청장님의 지시지. 그니까 나를 통해서 공조하게. 아니, 경기 북부청 간에 협의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해봐야지. 그게 무슨... 나는 현선을 말렸다. 현선이 자리에 앉으며 입모양으로 내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지켜보라고 말했다. 자리에 주저앉는 현선을 보며 경감은 쓰게 웃는 것 같았다. 우선 통신 내역 쪽부터 시작하지. 나는 조사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통신 내역에 나온 대부분이 연락이 됐으며 모두가 피상적 관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독 두 건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통장은? 통장 거래 내역 쪽 형사들은
프리랜서인 강경훈이 일했던 기업들과 어떠한 서이건 주로 금전거래를 했던 인물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들은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빚은 없었고 오히려 부유한 편이었다고 한다. 강경훈은 중견 IT 기업 더블스퀘어와 패션 잡지 회사 라레와 주로 거래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중 라레의 경우엔 입금 내역이 올해 6월부터 줄어 있었다. 라레 측 담당자는 프로젝트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 및 보수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답했다. 강경훈은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것 외에 타인과의 금융거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100만 원 전후의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흔적이 있었다. 그들은 차명 계좌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CCTV 파트는 현선이 발표했다. 범인이 아파트를 벗어난 뒤의 행적에 대해서다. 화면에서 시간 단위별로 오토바이가 향하는 사진이 비춰진다. 범인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오토바이의 행적은 찾기 어려웠다. 현선은 다음 자료를 꺼냈다. 얼마 전 경기 남부에서 재개발 지역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던 시민이 불이 난 것을 보고 화재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때가 강경훈이 죽은 당일 18시 무렵이었다. 현장에선 타다만 라이더복과 오토바이, 핸드폰이 발견되었다. 오토바이 기종이 같았다. 라이더복도 범인이 입은 것과 유사했다. 핸드폰은 훼손되어 자료를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CCTV 보고를 마칠 무렵 경기 북부 연쇄살인 사건의 DNA 결과가 도착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장갑, 침대 속에서 강경훈의 DNA가 발견됐다. 이로써 강경훈은 경기 북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되었다. 침대에서는 다른 사람의 DNA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마 희생자의 흔적일 것이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때 현선의 핸드폰이 울렸다. 파견된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데? 네, 경사님. 저 경감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요. 회의 중이었어. 스피커폰으로 돌릴게.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현선의 핸드폰 앞으로 모두가 모였다. 다 모였어. 무슨 일인가? 그게 뭔데 자꾸 꿈을 대는 거야? 제가 사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한참을 주저했다. 진짜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사진 찍어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러곤 전화가 끊겼다.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경감이 어이가 없다는 투로 말했다. 잠시 후 현선의 핸드폰이 여러 번 울렸다. 사진이 여러 장 와 있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었다. 파견된 형사는 메시지에 자신이 발견한 건 총 3장이고 혹시나 싶어 여러 번 찍어서 보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그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첫 번째 사진에서 강경훈의 모습이 보였다. 강경훈은 희생자를 덮치고 있었다. 그의 두 팔은 희생자의 몸을 제압하고 있었다. 등 뒤로 그는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강경훈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다만 구도가 달랐다.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희생자는 모두 동일 인물로 보인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찍은 게 아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찍어준 것이다. 강경훈에겐 공범이 있었다. 현준영 경감은 회의를 잠시 중단시켰다. 우리 모두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실 안은 고요했다. 우리 수사본부와 경기 북부청 수사본부 모두 혼란에 빠질 내용이었다. 경기 북부청 입장에선 공범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의심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토록 명확한 증거가 떠오른 것은 처음일 것이다. 우리도 당혹스러운 건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쫓던 서울 동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경기 북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살해했다. 이건 사실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들은 공범일까? 둘이 공범이라면 남은 진범은 이용 가치가 사라졌으니 강경훈을 죽인 것일까? 아니면 강경훈과 어떤 갈등이 있어서 처리한 걸까? 그렇다면 왜 자기가 한 걸 티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가장 편했나? 그냥 으슥한데 불러서 처리하면 그만 아니었나? 멀리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막내 형사가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막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곤 회의실로 왔다. 무슨 전화야? 저 사망했답니다. 누가? 서울 동부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요. 뭐? 이름은 이병주. 교통사고랍니다. 사망 시각은 어젯밤 9시경입니다. 이병주는 35세로 강경훈과 나이가 같았다. 그는 강경훈이 살해당한 당일 사망했다. 교통사고였다. 빗길에서 부주의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에는 적혀 있었다. 보고서에는 사건 당시의 날씨도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병주가 사망한 도로는 갑작스러운 호우에 시야가 제한되고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다고 한다. 이병주는 트럭을 몰았다. 차는 산길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서는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가 난 뒤 이병주는 즉사했다고 한다. 경찰들은 차량을 조사하던 중 트렁크 속 물품들 사이로 붉은 흔적을 발견했다. 피 묻은 망치와 붕대 등이었다. DNA 감정 결과는 명확했다. 서울 동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병주였다. 두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이 사건을 설명할 만한 가설도 함께 사라졌다. 이병주의 알리바이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는 부산에서 17시에 출발해 서울까지 물품을 배송 중이었다. 그러다가 21시에 사고로 사망했다. 이병주는 강경훈을 죽이지 않았다.